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목요일의 인기 코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아이고. 수험생 후련해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예. 장 기자님도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부터 정말 발 쭉 뻗고 주무시고,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 뭐 도시락 싸가지고 차 세워놓고 기다리시느라 라이딩하느라. 예, 고생하신 학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결과 아직 멀었으니까요. 미리 예단해서 막 오늘부터 속상해하시지 마시고, 예, 그리고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그리고 인생에서 딱히 나쁜 것은 없다. 그러니까 힘든 것은 있어도 나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의미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에 따라서 뭐 막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능 시험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지금 요 멘트를 아마 네. 들었을 수험생과 가족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장 기자님 말씀이 힘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이번 수능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킬러 문항 논란 때문에 네. 대통령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큰 교훈을 남긴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속보 금방 들어온 거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이 어려웠다고. 예,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을 갖췄다. 뭐 이제 이런 예. 그 어려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까지 개입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는 평가원에서 얼마든지 알아서 전문가들끼리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근데 부분인데. 뭐 대통령이 입시 비리 관련해서 수사했으니까 그분이 전문가다라며 아첨하는 이 아첨꾼들의 쌓여 있는 것도 문제고, 대통령이 뭐 만기칠남형으로 뭐 이것저것 다 전문가연 하면 그 자체가 저는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에 따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28년 만에 역대급 N수생 50만이 넘게 오늘 시험을 받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졸업생 검정고시 뭐 비율이 35%를 넘는다고 하거든요.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능에서 킬러 문항 예.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냥 뭐 지금 멘트 나오는 것들 쭉 종합해서 보면 한국 사회가 아닌 줄 알았는데 상당히 토대가 허약하고 그 민주주의로 단련된 역사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한순간에 대통령 한마디 이렇게 출렁출렁 전 분야가 말이죠. 특히 네. 이제 교육 분야까지 이렇게 되면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내년 수능부터는 그냥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괜히 3모, 6모, 9모 이 학생들 괜히 2025학년도 우리 수능 볼 학생들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 뭐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이게 원래 없었던 조직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투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는데 어렵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또 의아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전 이것도 되게 웃겼어요. 수능 출제위원장이 궁극적으로 점검단에서 킬러 문항 없음이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출제를 마무리했다. 근데 이제 학생들 반응이 지금 벌써 나오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학원에서도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이론과 현실의 저 불일치를 누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벌써부터 뭐 커뮤니티 사이트가 후끈 달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표가 나온 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는 정치권 소식 챙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하고 지도부 지금 신경전이 아주 불꽃이 팍팍 튀길 정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성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어요. 다만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발언이었고 네. 뒤에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듣기만 해도 지금 신경전이 느껴지거든요. 좀 됐죠. 김기현 대표가 오늘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대표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아주 불쾌감이 팍팍 드러나거든요. 예. 이거 혁신안을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다양한 층위에서 짚어볼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예컨대 대통령이 내 뒷배야라고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비판에도 휘말릴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무마용 발언을 했나? 친절하게 나섰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면 상당히 권력 갈등이 심각하다. 그리고 그 내홍이 이게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다음 주에 어디까지 일파만파 번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비대위까지 네. 한동훈 비대위 마침 또 부인까지 등장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소위 얘기하는 인요한 혁신위의 내홍과 갈등이 어디까지 파문이 커질지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복귀해 봐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으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누가 임명했냐는 거예요. 네.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권까지 주겠다고 그렇죠. 했고.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 모셔오면서 한 얘기가 전권을 드리겠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첫 일성이 뭐였냐면 그 정권이 어디까지인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임명한 게 네. 강서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 표차로 그야말로 역대급 대패를 한 다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혁신위를 띄우고 그리고 네. 혁신위원 다 안 들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막 기자들 사이에 돌고 그건 뭐 사실 정치권에서 주니까 기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뭐 이러저런 송사에도 휘말리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요한 혁신위를 밀었던 그랬던 김기현 대표가 지금은 이렇게 갈등적 관계에 놓였다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네. 김기현 대표는 왜 이러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보면 1차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의 그 경로했던 1차 경로, 2차 경로가 있는데요. 경로도 나눠서. 예, 1차 경로는 첫 번째 경로는 이제 김한길 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이제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을 추워 세우면서 뭐 통찰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한번 1차 발끈했고 2차 발끈이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처음 거명하면서 이제 혁신 대상인 것처럼 밀어냈다.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고 그날 뭐 최고위원들 불러서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 상당히 이제 많이 퍼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급기야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언급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영남 그리고 윤핵관 소위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에게 헌신과 희생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그 자체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고 뭐 조호영 의원은 대구에서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끝내겠다. 네. 장제원 의원은 여원산악회에서 버스 92대로 4,200명을 그러니까요. 동원했고 자차로 온 사람들까지 하면 5,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혁신위원회의 이 예. 결단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응답을 그렇죠.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 뭐 이런 쪽으로부터 이렇게 응원을 받고 있거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100% 수용 안 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고 윤의 신호가 왔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선긋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 대통령실의 개입이 사실은 도를 넘었고 정당 민주주의 사실 뭐 당대표가 결정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지 그 후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 총선까지 더 격화될 거다. 그리고 아마도 공천 과정에서 살벌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지금 뭐 여의도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데요. 녹음 파일 뭐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문이 어디까지 갈지 계산이 안 된다. 견적이 안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못 버틴다. 대통령 못 이겨요. 뭐 김기현 대표 시간을 좀 달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네. 울산에서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수도권 서울이거나 아니면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전망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장제원 의원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 결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윤핵관 대통령을 대표 인사로. 그렇죠. 윤핵관 대표 인사고 원조 윤핵관이고 예.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버티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이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나 중요한 포인트는 예산국회를 앞두고 부산은 부산 경남은 경남, 대구 경북 다 따로따로 모여서 야 영남 중진들 우리 어떻게 할 건데 뭐 예산은 가지고 네. 논의하자고 모였지만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누구도 제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니환 위원장의 이런 주장이 이 당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권력 투쟁의 내홍은 내년 총선까지 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거의 카오스 상태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더 국민의힘 지도부와 영남 의원들의 결단을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니환 위원장이 아무런 교감 없이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사 출신이고 사실은 원외에서 계속 있었고 뭐 두루두루 뭐 민주당 분들도 많이 만나고 뭐 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 뭐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 뭐 이제 이런 활동 경력은 있지만 정치의 본진으로 들어와서 여의도 정치를 직접 경험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뭐 100% 이 사람들이 수용할 거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워서. 근데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런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뇨한 위원장이 아니 왜 대통령에 대해서 세게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월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성역으로 놓고 시작한 혁신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혁신이 어디에 뭘 겨냥한 거냐라는 갑론을박이 많았고 그러니까 결국 중진들, 윤핵관들 몰아내고 그 자리에 검핵관, 뭐 찐핵관, 뭐 이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걸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사실은 영남 중진들이 거기에 발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빼내고 그 자리에 대통령 측근들이 들어가면 이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발을 하는 것이고 영남 다선 의원들 취재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치 1박 2일 한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네. 다 알아서 합니다.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못 기다리고 자꾸 인유한 혁신이 내세워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미느냐. 꼭 이렇게까지 정치를 해야 되느냐. 선수들끼리 그러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서로 불편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 발언으로 더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네.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고 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것이다. 어제는 또 한동훈 장관 부인까지 네, 이제 네. 카메라에 잡혀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게 좀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장관 그렇게 가볍게 나와서 다음 주에 뭐 비대위원장하고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만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암만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뭐 갑자기 뭐 내일부터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다. 네.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 대표가 2주 안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은 한동훈 비대위가 뜰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요. 누구 말이 맞을까?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 2주 안에 물러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안 물러나고 지금까지 그렇기도 한데 뭐 정치권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소문과 설과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다음 예. 주에 뭐
무슨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핵관 누구 명단도 돌아다닙니다. 네. 뭐 누구가 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귀국을 하고 그리고 예. 20일 날 다시 나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다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한국에 예, 있을 예. 때.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용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지지율 4%로 처음 출발을 해서 결국 유력한 후보들 다 정리하고 못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당선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힘이 없다. 김기현 대표는 힘이 없다. 아유, 김기현 대표가 뭘 결정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 계속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용산에서 오다가 오지 않으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생 보수정당 영남에서 정치해온 분들은 이 다선 의원들은 이것도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되고 아무도 쓴소리도 못하고 네. 이렇게 비겁해 보이기만 하는 이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까지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아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차라리 원희룡 장관이라면 수도권 출신이고 예. 본인 또 내년에 출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도 여의도에선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보면 네.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김기현 2기 체제 명단이 돌아다닐 때 네.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보낸 문자가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하고 우우 우는 이제 네네네네네. 이모티콘. 근데 지금 상황하고 보면 또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준석 전 대표 발언하고. 근데 요거는 맥락이 조금 다른 게요. 이제 그때 김성호 부원장이 조수진 의원한테 보냈던 문자의 핵심은 박대출 의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보낸다는 거였고 박대출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가면 이거는 김기현 대표 쫓아낼 각이다. 그런데 박대출 의원이 오지 않고 19일 만에 컴백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철규 사무총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시 오면서 굉장히 그 논란이 있었고 말이 결국은 많았죠. 예, 이게 무슨 이철규 총장 혁신이냐. 중심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이철규 총장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될 모양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난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제가 요새 하도 일이 많으니까 날짜 가는 것도 헷갈리시죠? 날짜 가는 것도 막 헷갈리는데요. 어제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다음 주 초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금 무정부 상태이고요. 상당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진행 중이고 이 파워 네. 게임에서 누가 이겨서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될 거냐. 네. 결국 대통령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원토배기들 네. 영남 중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것을 뒤집어 엎을 거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지도부 혹은 영남의 중진들은 여당 속의 야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쟁이죠. 지금 거의 예. 폭풍전야인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휴, 진짜요? 어떻게 막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는 네.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이나 윤핵관이 아니라 찐핵관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참 정치가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친윤 윤핵관도 이거 이게 타파하자고 지금 혁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뇨한 혁신위가 해야 되는 1번 과제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당무 독립 그리고 대통령 손 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내년 공천하겠습니다. 상향식 공천 당원들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후보를 세우고 이 후보 민주당 혹은 또 다른 정당들과 경쟁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의 정치인을 뽑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힘이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윤핵관, 친윤 이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윤핵관의 해체론이 어제 조선일보 정치면 톱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윤핵관이 해체된다. 그리고 찐핵관.
찐윤 뭐 이런 게 나온다는데 이게 여기의 핵심은 검찰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1번 이뇨한 위원장이 클리너다. 청소하고 자 2번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 거냐. 이게 원래는 이철규 총장 중심으로 간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이철규 총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판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귀착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어수선한 상황 짚어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이 등장한다면 김한길 위원장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이요. 네. 평소에 한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상당한 친분이 있고 뭐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신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은 저도 궁금합니다. 주목을 해보면서 네.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소식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사고 책임은 지휘관한테 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책임진 지휘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 이런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사안 체크하고 계신 거죠? 이 사안은 사실은 핵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VIP 경로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다시 우리가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7월 30일 그 오후 그러니까 오후 4시 30분경에 장관까지 포함한 7, 8명의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수사 관계된 보고서를 980쪽이나 되는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장관이 서명까지 마치고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이게 다 뒤집어진.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 7월 31일 오전 11시에 대수비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VIP 경로설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면서 이첩보류 명령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막 쭉 계속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와중에 원래대로라면 지휘관들한테 책임을 물은 보고서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두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서 입건됐고 그 입건된 형태로 경북경찰청에 내려가서 수사를 해보고 이거는 이제 이제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군내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는 군 내부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조사를 그대로 군내에서 사건 종결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에 넘겨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이제 이런 게 생긴 건데요, 군형법상.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도대체 누가 이것을 이첩보류 지시를 한 거냐. 장관이냐 아니면 장관 이상. 왜냐하면 장관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돌려 세울 수 있었냐. 그런데 이제 VIP 경로설이 나왔고 뭐 등등이 이제 나온 건데요. 관련된 수사 보고서? 그게 사실은 군검찰에서 잘 주지 않아서 애를 먹다가 이게 변호인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건데 군사보좌관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군사보좌관은 장관을 밀착 보호하는 비서실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장관이 예컨대 누군가의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할 때 이 군사보좌관 폰으로 연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전화 연결시켜. 그러면 군사보좌관이 옆에 전화해서 잠시만요 하고 바꿔드리는. 그러니까 최측근이요. 그렇죠. 최측근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치면 김대기 비서실장. 뭐 이런 정도의 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서 있었던 문자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라는 취지로 사실상 지침을 군사보좌관이 줬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서 상당히 파문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국방부는 그동안 누구 넣고 누구 빼라 이런 지시는 우리는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확인이 됐다면 이것이 이후에
낳을 파장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군사보좌관은 장관이 말한 건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 네. 이게 장관 최측근이 얘기를 한 거라면 군사보좌관이 임의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8월 1일 오후 낮 12시 6분에 김계환 사령관한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을 자의적 판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수사 가이드라인이죠. 네. 근데 이런 부분 아니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첩할 때 이 네. 대상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대해서 군사 보좌관이 비서실장이 예. 장관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사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김계환 그 사령관이 네. 그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비화폰도 포렌식이 되나? 라고 그 질문을 했었다라는 네. 대목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런 대화,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자들이 다 비화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서 혹은 뭐 국정조사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검을 통해서 사령관, 그다음에 지금 얘기되는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종섭 장관 등등에 대해서 특히 안보실 관련해서 이 비화폰을 반드시 포렌식해서 예. 그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언제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사실 확인을 분명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 국정조사 민주당이 3국조 요구해 놓은 상황이기도 거기에 하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검 요구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진실을 덮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단순히 국회 나와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했던 말만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면의 진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상규명이 더 점점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 안보실 관계자들이 진술서를 6쪽 가량 분량으로 냈다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그 진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수사 기록에.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진술서는 써놓고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변호인은 그 점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출석해서 증언한 것과 네. 실제로 수사 기록,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뭐 진술 내용 이런 것들과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변호인 측에서는 하고 있고요. 하여간 이 사건은 의심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된다. 특히 최수근 상병이 순직에 이르는 과정에 네. 어떤 지시와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상병은 지금 고인이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당시에 함께 수색에 나섰던 생존 해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존 해병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어떤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왜 도대체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고 내성천에 나섰는지.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받았어요. 사과하셔야 됩니다. 뭐 정말 억울하다 소리 지르면서 2심 때 막 약 먹고 법원에서 죽겠다. 막 들려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요. 100억이나 되는, 그러니까 전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촌동 땅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4번이나 349억. 액수가 커요. 예.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 위조를 했고요. 이 중에서 100억에 달하는 내용은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위조된 증명서를.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어찌됐든 뭐 2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법부 판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여일한 어떤 사법부의 판례 혹은 뭐 아니죠.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지난 대선 때도 주요 쟁점이 됐던 사안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뤄둘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후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정기국회 안에 민주당이 특검 표결 요구한 게 처리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부권 행사합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내년 총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중대 결단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의 가족권도 저희가 살펴보게 되네요. 취재 파일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